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KBS 콩으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전봉길님 그리고 산속전원생활님 고생하고 있다고 보내주셨고 경북 도민 여러분 힘내시라는 의견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희철님, 여상영님, 6972님, 조혜숙님, 아카시즈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9292님, 네, K75466466번님, 466540번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오늘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구에서 지금 30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아직 멈춰지진 않고 있구나.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가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감염병 검사, 입원 치료 이걸 거부하게 되면 강제 검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른바 코로나 3법이랑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을 말하는데요. 예.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번에 왜 검사를 거부한 경우라든가 자가격리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렇죠.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또 역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것은 처벌의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감염병 환자 의심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계속 제시해 준다.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검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에는요. 의료기관 내에 있는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해서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그래서 네.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회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 특위에서는 앞으로 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역 조치 강화 방안을 비롯해서 감염병 대책 마련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또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이번 그 코로나 3법 의결과 관련해서 뭐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코로나19가 뭐 세계적으로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감염 전파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병 증상을 숨기거나 자가격리 지시 어기면 최대 4천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처벌을 하고 지금 마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역물자 사재기나 폭리를 취하는 행동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뭐 하지 않거나 뭐 여행 이력을 숨기거나 이런까지는 심지어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강력한 네, 처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도 지금 감염 의심자가 기존에는 그 거부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3법 통과하면서 이 처벌이 가능해진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그래도 국회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협치를 시도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더불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주요한 일정이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예. 여야 사당 대표와 함께 회동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넘어서 보수 진보를 넘어서 국가적 재난을 넘어서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그렇죠. 봅니다. 모든 정당이 사실 민생을 외치는데 지금 상황이야말로 민생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지원 방안이 빨리 여러 가지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힘을 모아서 이런 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코로나19 추경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매일 주장했던 민생을 위한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자, 또 지금 코로나 관련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교구에서 지금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송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236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천주교가 1784년에 첫 미사를 드린 이래로 사실은 뭐 박해 시대 때는 미사를 봉헌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미사 중단을 결정한 것이 236년 만에 네. 최초라는 겁니다. 19일 날 대구에 있는 대교구에서 미사 중단을 시작을 해서 26일까지 이제 제주 원주 교구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네. 16개 전국 교구가 다 이제 미사를 중단한 겁니다.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배포하고 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26일은 그 가톨릭 신자들은 아시겠지만 사순절 제수요일 미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책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네, 집에서 그렇게 코로나19 관련된 은총을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해주신다는 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으네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천주교 결단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종교들도 좀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죠. 예, 종교계에서 개인 신도들의 어떤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예. 지도자들이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오히려 신도들의 혼선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냥 나가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어떤 다른 성경 봉독을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해 주신 것은 이번 시기에 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한 뉴스가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도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28년 만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집회에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하면 나머지 분들은 댓글로써 지지하는 의사나 연대하는 의사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계 행사는 물론이고 지금 3.1절을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또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시기만큼은 그렇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불안을 좀 줄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대형 교회 지금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대형 교회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예배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밀접해서 접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모든 법회를 취소하고 그 산문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네. 반면에 교회는 전국 단위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셧다운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국인 만큼 좀 한시적으로는 종교 행사를 좀 자제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정말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지금 5823번님께서는 이 고령의 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보내주셨는데 8021번님도 본인의 부모님이 70대신데 문자를 잘 못 보시더라.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도 미래통합당처럼 지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할지 지금 뭐 비공식 검토는 마쳤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뭐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보수통합을 이뤘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미래한국당 만든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각각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부 뭐 민생당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른바 범진보 혹은 민주당하고 뜻을 같이 했던 정당의 표들이 비례대표에 있어서 나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만약 지금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가상 어떤 현실을 돌려보니 비례대표 의석이 미래한국당은 20개석이 넘어가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7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일부 당원들이라든가 일부 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합의안을 만들거나 입장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만들었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꼼수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말을 뒤집어서 하자니 참 명분이 없다는 점이 딜레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뭐 서둘러서 하면 4.15 총선 후보 등록 뭐 일자에 대충 맞출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진행해보면 그 과정에서 혼선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고 아시다시피 떠들썩하게 인재영입했거든요. 지금 비례대표 후보 순번 정하는 것도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후보자들 순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다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긴 한데 현실성이 있을지 아니면 당내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불대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윤건영 전 실장이나 손혜원 의원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당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가 자체 창당의 형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외곽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의당이나 혹은 원내 소수들과 연대하는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식에 상관없이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만약에 가시화된다 그러면 이게 참 명분이 약해지는 거죠.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괴뢰 정당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고발까지 했는데 그래놓고 지금 꼼수에는 꼼수로 가는 거냐 이런 비판을 맞닥뜨렸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명분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데 당장 지금 비례를 가져가지 못했을 때 지금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당장 다음 국회에서 많은 데미지가 있었다 보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에서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과 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범진보 비례정당 만들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어떤 말을 하냐면 꼼수에 꼼수로 대응을 하면은 수구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흑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의당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민주당의 씁쓸한 고육지책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를 완수하고 또 계속 정권이 어떤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당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씁쓸하다라고 한 이유는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면 4+1이 사실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야 되고 군소정당도 국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 지식층 사이에서도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참 필요한 제도라고 힘을 실어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준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본래 취지가 이제 많이 훼손된 거죠. 완전히 뒤집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정당이 거꾸로의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인 것은 뭐 일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보면 진보 지식층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명분을 잃어가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칫하면 내로남불한다. 이렇게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최근에 야당의 어떤 헛발질을 너무 기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 지적을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여당이고 집권 정당이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자꾸 호소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상대 정당이 꼼수 쓰니까 우리도 꼼수 쓰겠다 이런 식의 방법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반치광으로 성공한 사람은 송강호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네. 4+1이 반칙이니까 우리도 반칙 써서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만든 것이거든요. 최근 뭐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저쪽에 반칙 쓰니까 우리도 반칙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반치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걸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야 될 때지 같이 꼼수 쓰고 반칙 쓰는 방법을 할 시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꼼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묘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당위성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은 4+1 그렇게 무리하게 그 패스트트랙 열차까지 올려가면서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었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이 뭐였냐. 우리는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면서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선거제 개혁의 대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제가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선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똑같은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몇 석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의 표심이 또 어떻게 작동할지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범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처리하거나 하려면 상대 정당과 다른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무리하게 소수 정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는 안을 밀어붙인다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로 갈수록 구심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발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힘을 합쳤던 범진보 세력의 지지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절박하게 가는 것,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정치 얘기 그럼 하나 더 해보죠. 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한테는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을 줄이는 서약을 받겠다. 라고 밝혔어요. 이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그 21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당선된 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 진수를 줄이도록 추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서약서입니다. 서약은 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세비가 뭐 특별수당 이런 거 다 빼놓고 보니까요. 그냥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거 좀 내려놓을 것이고 이게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매월 세비의 30%를 성금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9명인 보좌관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이 혐오 발언을 했을 때는 세비 전체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제발 좀 됐으면 좋겠네요.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민주당에서도요.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공약으로 내밀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겠다. 그리고 불출석 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겠다. 즉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10%에서 20% 불출석하면 세비 10% 삭감, 30% 40%
20% 불출석하면 30% 삭감.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행이 될 거냐.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뭐 평가절하 할 수는 없고 좋다라고 보는데 2% 부족하다. 왜냐하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먼저 보좌관수 줄인다? 전 이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에 보면은요, 국회의원 한 명이 맡아야 되는 피감 기간의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보좌관들이 밤을 새서 이 자료를 봐도 제대로 자료를 검토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 일을 안 하는 것이지.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좌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걸러내는 것은 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좌관 수를 줄인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시골이라든가 뭐 지역구 가보면 지역구가 한 의원당 5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보좌관 수로도 지역 현안 챙기기 빠듯합니다. 제가 연말에 국회 이렇게 가보면요. 보좌관들이 밤새워서 지역 현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정서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거 혐오 발언 뭐 세비 전체 반납 작업하겠다. 저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보는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여야의 지도부부터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혐오 발언 때문에 아주 지도부가 크게 비판을 받은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부터 일단 세비를 반납하시거나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발언하면 지도부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좀 믿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혐오 발언은 색깔론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색깔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번 선거에서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좀 믿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세비 삭감권 관련해가지고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만 명이 되어야지 국회가 응답을 할 것이거든요. 심사를 해서요. 네. 거기 보면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그 3배 정도로 연동을 해보자. 지금 국회의원 세비가 선진국하고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세비가요. 1949년에 만든 법률에 의해서 세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셀프 인상이 돼요. 그래서 뭐 물가 연동이 되는 알아서 건가요? 잘 올립니다. 이럴 때 합심해가지고.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자기 게임의 룰을 만들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4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제도 자체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중간에 만약에 일을 못하거나 좀 심한 무리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국민들이 소환하지도 못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환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임기를 다 채워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간다. 그래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다 자기들 위주로 이제 서로 봐주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또 나가 떨어지는 국회의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라는 거를 누가 강제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91번님께서는 대형교회가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쉬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6050번님께서는 각 종교들이 방송으로 가정에서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